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고환율 정책이니까 환율만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현재 경제난은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고 무난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2,500선에서 머물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과소평가돼 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얘기 싹 사라질 거예요. 그때가 최적일 거예요. 그 타임을 잘 잡으시면 지금까지 잃었던 모든 손실을 그때 다 복구하고도 다음에 새로운 그 투기 열풍이 불면 더 많은 돈도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타임을 잘 잡아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용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점 더 얼굴이 많이 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젊은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스스로 좀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이 머리가 계속 하였었는데 검은 머리가 좀 나기 시작해요. 요즘에요? 오, 점점 젊어지시네요. 이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나이 들수록. 오늘도 젊은 기운 팍팍 넣어드리면서 저희는 또 저희 궁금한 거 많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벌써 또 한 해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는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또 시간을 오늘 소장님과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소장님 올 한 해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혹은 중국이든 세계 경제 어느 곳에서든 아주 중대한 사태가 하나 터질 것 같다. 특히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발발해서 진행되지 않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게 틀렸어요. 다행히. 특히 미국 경제가 대정요법을 기가 막히게 잘 펼쳐요. 그러면서 금융위기 진행을 물 위로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그걸 머리를 쳐서 다시 물 밑으로 끌어내리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세계 경제, 미국 경제, 중국 경제, 한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상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게 분명 워낙에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났기 때문에 이거를 긴축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올 거고 그게 한 번의 쇼크를 올 거다. 이거를 우려하셨는데 연준이 이거를 은근히 줄다리기를 잘하면서 이게 한 번의 대공황보다는 좀 장기 침체로 조금씩 말라죽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봐요. 사실은 그 대공황과 같은 그런 경제 재앙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 가능성이 여전한데 그래도 워낙에 그 미국 중심으로 각국 정책 당국이 그 상황마다 대응을 잘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 밑에서지만 진행되고 있는 신용 파결의 작동 거기에 따라서 물 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기를 이게 잘 컨트롤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다 장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주의할 거는 그런 사태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셨을 때 경제 대공황, 즉 뭔가 이게 한 번에 더 크게 큰 위기를 직면하는 것과 장기 침체로 조금씩 이제 말려주기는 이러한 방향성 중에 어떠한 방향성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세요? 저는 장기 침체로 가지 않는가 싶은 판단을 하고는 있어요, 지금. 근데 대공황 같은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미국의 경제 정책이 사실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그 미국이 지난해 상반기에 사실은 그 금융위기를 겪었어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6%를 기록했거든요. 이처럼 이제 경기 후퇴가 일어나는 거는 금융위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제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이게 기간이 짧았어요. 또 그 깊이도 비교적 짧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과를 했어요. 물론 뛰어난 경제 전문가들도 그걸 간과를 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진행됐다는 사실 지금 다들 모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해소됐냐? 그건 아니에요.
물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때 물밑으로 들어가게 한 가장 결정적인 정책이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에요. 당시에 미국 그랬잖아요.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평소에 0.25% 조정하다가 갑자기 0.5% 기준금리를 올리고 또 0.75%도 한 번 올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당시에 미국의 그 신용 파기 원리 작동에 의해서 유동성이 수축되는 것을 예방해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일단 기준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저축들이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미국의 달러가 그때부터 강세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약세를 보이다가 강세로 전환하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환차익을 노리고 이동해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동성 풍부해졌죠. 그래서 당시에 진행되던 금융위기를 풍부해진 금융자본으로 그 유동성으로 차단해냈어요.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급상승을 해요. 3분기에 3.0%, 4분기에 2.6% 성장률을 기록해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으로 빼앗긴 국내 저축 그리고 금융자본을 미국으로 빼앗긴 나라들은 어떻게 됐겠냐고요. 당연히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신용 파괴율가 작동을 했어요. 그런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지난해 하반기에 경기가 급속하게 하강을 했거든요. 2분기 2.6% 성장했다가 3분기에 반토막 나잖아요. 1.3%로. 4분기에는 마이너스 1.6%를 기록해요. 이건 연율이에요. 우리나라 국내 저축, 우리나라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이탈했으니까 국내는 당연히 유동성이 수축이 되잖아요. 그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하반기에 미국보다 반년 늦게 금융위기가 진행이 됐었어요. 이런 그러니까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결국은 그게 붐메랑이 되어서 미국에 타격을 입혀요. 그런 역사적 사례가 몇 번 있어요. 1980년대 초반이 대표적인데 그때도 다른 나라의 경제가 어려웠을 때 미국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그 부메랑을 미국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성장률이 또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쩌면 대공황에 못지않은 또 2008년 하반기에 일어났던 그 금융위기에 못지않은 아주 심각한 금융위기가 진행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제발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로 갈 때요. 지금은 아직은 그러면 그런 위험성이 안 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 경제 엄청 좋아요. 그렇죠. 그 3, 4분기 올해 성장률이 잠정치지만 무려 4.9%를 기록했어요. 이건 미국 그 잠재 성장률보다 두 배나 더 그 높은 수치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꼭 어떤 경제적인 파국이나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꼭 이렇게 경기가 급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촛불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꺼지기 전에 한번 반짝 확 타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경제에서도 가끔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미국 3, 4분기 성장률이 4.9%를 기록한 것이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차후에 4분기에는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주가지수가 어떻게 가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지금과 같은 기조가 이어졌을 때, 즉 미국이 계속 금리를 높이면서 다른 나라의 그런 유동성을 쫙 빨아들이며 미국의 경제는 오롯이 탄탄하고 성장을 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의 경제는 되게 부진하게 만드는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사실 미국은 혼자만 좋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또 되게 타격을 입는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좀 기대를 할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제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미국은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어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럼 달러는 즉각적으로 약세로 돌아서요. 그렇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에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은 미국을 떠나요. 환차손 때문에. 그러면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이 되고 그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요. 신용 승수배만큼 유동성이 수축되는 효과가 미국 경제에서 나타난다고요. 그럼 미국 경제는 급격하게 금융위기 늪으로 빠져들게 돼요. 반면에 기준금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히 국채와 MBS 이와 같은 그 채권들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지금 아주 이상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있잖아요. 그렇죠.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서 높은 게 정상인데 지금 단기 금리가 더 높아요. 네네. 그리고 기준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더 낮아요. 이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기준 금리라는 것은 시장 금리보다 더 높은 게 정상이거든요. 통상 그래 왔었어요.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의 금리가 지속이 되면 그 장단기 금리 다시 역전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장 금리와 그 기준금리가 다시 역전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MBS 국채 가격은 더 떨어져요. 여기에다 거기와 관련된 파생 금융 상품들은 레버리지가 20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20배만큼 그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그 파생 금융 상품과 MBS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 거기에 투자한 은행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엄청난. 당연히 경영수준은 극단적으로 악화돼요. 그러면 또 다시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그 상황이 아주 난처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중대한 사태나 아니면 어떤 사소하지만 금융위기를 일으킬 트리거 역할을 어떤 사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거기에 대응할 정책이 마땅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라는 것은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비중이 어느 정도 큰 어느 나라에서 금리가 터지잖아요. 그럼 세계 경제 전반에 그게 금방 전염이 되거든요. 세계 경제에서도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니까 국내 경제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전염이 되는 과정에서는 정책의 국제 공조 체제가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금융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느 한 나라만 통화를 대폭 증발을 하거나 또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만 국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요.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모든 나라가 똑같이 경기 확장 정책을 펼치면 어느 한 나라만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일이 안 생겨요. 공동으로 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국제 공조 체제는 필수적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지금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40개국 이상이 지금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 그게 직면해 있거나. 또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이 유동성 위기를 자꾸만 지금 그 늪에 빠져들 그 직전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어려워져 있는데 미국이 야 우리 같이 협력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얘기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그걸 받아주겠냐고요. 받아주기가 쉽지 않아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지금 미국의 상황 자체가 금리를 올리기에도 내리기에도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번 11월 말에 발표된 FOMC 의사록에서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거는 연준은 여전히 이 고물가를 잡고자 하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서 금리를 사실상 더 올리긴 또 어렵고 지금의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스탠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혹시라도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잖아요. 그럼 미국은 기준금리 다시 올려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밟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길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져요. 그렇죠. 저는 그걸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자꾸만 그 물가 안정 때문에 자기네들이 고금리 정책을 펼친다고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면을 보면 올해 3월에 그 몇몇 은행들이 파산했잖아요. 네. 실버게이트, 시그니처, 뭐 또 실리콘밸리,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뭐 이런 은행들이 이 파산하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이 합병이 됐었는데 당시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어요. 그랬잖아요. 달러 강세 유도하기 위해서. 네네. 근데 그 이면에서는 본원 통화를 무려 4천억 달러 가까이 추가 공급을 해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통화 공급을 추가하는 게 물가 불안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기준금리를 높인 게 물가 불안을 안정시키는지 이율 배반적인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쩌면 달러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기준선인 그 달러 인덱스가 1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미국은 다시 고금리 정책을 펼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나라 경제는 그만큼 계속 장기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놓여질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운 이유는 우리 정책당은 고환율 정책을 펼쳐서 그런다니까요.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면 경기가 상승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틀렸어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환율을 올리잖아요. 반드시 수출은 줄었고 경기는 더 하강했어요. 반대 사례가 없다니까요. 정부는 그런 현실을 보지 않고 자꾸만 책상물에서 그런 발상을 해요. 그래서 고환율 정책을 펼쳐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국내에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자본까지 달러 가치가 강세인 미국으로 한 차익을 노리고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국내에 투자된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가면 국내 유동성은 수축이 될 거 아니에요. 국내 유동성이 수축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인데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잖아요. 유동성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2,500선에서 머물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과소평가되어 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가지수가 1989년 4월 달에 1000을 최초로 돌파했어요. 그때 미국의 다우지수는 3,000 겨우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 다우지수는 35,000선을 기준으로 지금 등락하고 있어요. 우리는 2,500선에서 등락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1989년 그 비율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만을 넘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높았잖아요, 연평균. 성장률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가가치가 그만큼 많이 더 창출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됐다는 얘기는 기업의 이익이 더 많이 커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국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지수는 미국 기업들의 주가지수보다 훨씬 더 높아야죠. 이걸 고환율 정책이 막고 있다니까요. 주식시장 약세, 부동산 시장 지금 침체 이런 것들도 고환율 정책의 영향이 더 커요. 저는 정책 당국에 자꾸만 호소하는 게 그거예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정책 당국이 용납을 하면 우리 경제는 살아난다. 수출도 증가한다.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잖아요. 198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우리 원화 가치로는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올랐어요. 원화 가치로는. 달러 기준으로는 한 40% 가까이 떨어졌지만 환율이. 근데 당시에 우리 환율은 그 기간 동안에 그 환율이 점점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 2.5배가 증가해요. 연평균으로는 17%가 증가했어요. 예년에 2배 이상 그 수출이 증가했잖아요. 경기도 빠르게 상승했잖아요. 경상수지 흑자도 커졌잖아요. 그 상황을 좀 참고해서 고환율 정책을 지금 당장에 그만두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당국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변명을 해요. 우리나라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수출은 매출 총액이고 부가가치는 이 GDP는 부가가치 총액인데 비교하려면 기준을 일치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 일치시키면 수출은 GDP의 10%가 안 된다니까요. 반면에 내수는 90% 이상이에요. GDP의 90% 이상인 내수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확장이 돼요. 주요 자원도 주요 시설대들 다른 수입품들 이런 수입품들 갑자기 사올 수 있잖아요. 국내 물가는 그만큼 안정될 거 아니에요.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수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지금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기만 하면 그러면 더 큰 효과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나라를 이탈했던 금융 자본들 있잖아요. 환차익 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그럼 국내 유동성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동성 부족 다 해소될 거 아니에요. 지금 ELS 사태 이런 것도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고 PDF 사태 이거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또 환율이 다행히도 뭐 다행이라고 표현을 쓸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350에서 이게 뚫고 올라가려는 흐름에서 다시 1300원대로 좀 진정이 되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그럼 소장님께서 보시는 좀 이상적인 환율의 수준은 얼마 정도라고 보셔야 되나요? 사실 지금 그 정부는 1,300원대 달러 베이스로 그 환율을 유지하려고 지금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어요. 특히 여객 시간에 지금 NDF를 동원해서 개입하는 걸 제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 길어요. 오늘 생략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 그러니까 1,350원 넘어가면 그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어요. 관리하고 있다고. 근데 1,400원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혹은 우리나라 그 대여 엔화 환율이 지금 일행당 지금 오늘 한 8.7원 정도 될 거예요. 자꾸만 9원에다 맞추려고 그래 지금. 그리고 환율을 끌어올리려고 한다고요. 좀 답답해요. 이미 실패해서 30여 년 이상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는 장기간의 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정책을 왜 따라가냐고요. 왜 일본 엔화 환율에다 기준을 맞추냐고요. 저는 답답해요. 좀 잘 나가는 나라의 그 기준을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뭐 달러 인덱스라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 국가 경제는 번영을 해요. 세계사에서 단 한 번도 예외적인 사례가 없어요. 반면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잖아요. 그 경제는 반드시 쇠락했어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면에서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다행히 정책 당국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시장의 힘은 더 커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율은 1,300원 밑으로 계속해서 하방하는 압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년 이내에는 1,100원도 깨질지 몰라요. 정책 당국이 열심히 방어하겠지만 시장의 힘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뭐 적정 환율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이 얘기하면 경제 전문가들 경악할 거예요. 지금 적정 환율은 900원여도 돼요. 실제로도 그랬잖아요. 과거에 우리 환율이 1달러당 900원이었을 때도 수출은 호조했었고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커졌었고 경기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잖아요. 우리 기업 국제 경쟁, 국가 경제, 국제 경쟁력이 환율을 구별하는데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품들은 어느 제품이든 다 명품대로 올라가 있어요. 일반 소비재 다 그렇다니까요. 심지어 우리 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뭐 손톱깎이니 뭐 모자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퍼니 이런 것도 다 명품 대접 받잖아요. 뭐 LG TV 뭐 삼성 뭐 핸드폰 또 기아와 현대의 자동차 이런 것도 명품 대접을 받고 있지만 사소한 이런 생활용품들도 다 명품 대접 받고 있어요. 근데 명품은 가격을 점진적으로 상승시켰을 때 수요가 늘어나요. 그리고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해야 명품 대접을 받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환율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 그러니까 수출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수출이 오히려 더 잘 된다니까요. 우리 수출품들 다 명품이에요 지금. 명품이니까 환율 좀 끌어내려서 우리 수출품 가격 높여도 돼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꺼번에 900원까지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거 수출업체 다 망해요. 그래서 1년에 한 50원에서 한 60원, 70원 사이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져 준다면 900원도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고 어쩌면 800원도 버텨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니 우리 기업은 세계적으로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해내가면서 명품화되고 있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아이 그리고 기업은 어느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반드시 연다니까요. 우리 연태업계 그랬잖아요. 중국이 혐한 정책으로 그 우리 한류 다 차단해내니까 우리 연태업계 일본 시장, 동남아 시장 더 적극적으로 개척했고 미국 시장, 북남미 시장, 캐나다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그뿐만 아니라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까지 개척해내잖아요. 우리 기업은 그만큼 막강해요. 연태업계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수출 기업들도 중국이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수출이 대폭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대한 수출은 급증했고 특히 지금 유럽은 경제난이 꽤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가 나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 증가율은 막 20-30% 넘어가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아이 우리 기업들은 진짜 막강하다니까요. 정부만 약해요. 정부만 기업은 강해요. 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우리 기업은 세계 최강이에요. 우리 국민도 세계 최강이고 이건 뭐 우리 그 한류가 뭐 여지없이 증명했으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제발 정부가 우리 국민과 기업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기 때 참 필요한 거인 것 같아요. 필요한 인식인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잘 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 뛰어나요. 저는 이제 평생 업이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특히 국가 경제에 관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연구할 때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정책 당국만 좀 실패해서 벗어나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책 실패만 지속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는 5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를 갈 수 있다. 10년 안에는 10만 달러를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가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돼요. 근데 자꾸만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 일본이 30년 동안 초장기 정책에 빠져들게 했던 정책을 자꾸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환율 정책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경상수 적자를 자꾸만 해외로 즉각 그 해외 투자란 미명 안에 이렇게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경제난의 가장 중대한 원인이에요. 자꾸만 그걸 변명을 해요. 저출산, 고령화, 또 지리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쇠락, 뭐 이런 것 등등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장벽은 너무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극복하는 나라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부디 좀 좋은 정책들로 이 위기를 같이 한번 좀 잘 타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또 IMF를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예측했던 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로 인해 소장님을 또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그런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경제 위기를 과거 그런 위기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점들이 좀 닮아 있고 반대로 어떤 점들은 또 새로운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금융위기의 타격이 얼마나 큰가는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얼마나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는가가 결정을 해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면서 환란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그때 타격이 심각했잖아요. 그 외환위기 터지기 전에 우리 정부가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어요. 우선 그 OECD 가입 그리고 국민소득 1만 달러 이걸 정책 목표로 내세워놓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과도한 정책을 펼쳐요. 첫 번째는 1993년 말에 그 화폐 발행액을 무려 42%를 증가를 시켜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률이 높아져요. 근데 화폐 발행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화폐 증발했다가 잘못해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물론 당시에는 이제 세계화 국제화를 내세워서 수입 개방을 대대적으로 펼쳐요.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물가는 안정시켰는데 국제 수준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경기가 95년 하반기부터 하강으로 돌아서니까 정부가 또 재정 지출을 무려 43%를 증가시켜요. 이거 예년에 두세 배나 더 많은 증가율이에요. 당연히 성장률은 높아지죠. 근데 국제 수준은 더 크게 악화돼요. 그래서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에 경상수지 적자 누적액이 무려 435억 달러였고 이것은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거의 2배에 가까웠어요. 당연히 외환보유고는 고갈되죠.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니까 환율은 급등하고 환율이 급등하니까 국내에 투자했던 국제금융자본들 환차손 입잖아요. 또 외채를 들여왔던 우리 기업들과 은행들 환차손 입잖아요. 외국 자본들은 한국을 이탈했고 투자를 했었죠. 그리고 국내 기업 은행들은 외채를 서둘러서 갚았어요. 그러니까 97년 그때 10월 며칠이 28일인가요? 그때는 우리 외환보유고가 28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어요. 그건 만약에 완전히 고갈됐으면 우리나라는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입은 물론이고 수출도 안 돼요.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이게 수입이고 수출이고 결제가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터진 게 외환위기예요. 또 우리가 또 2008년도에도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어요. 경제난도 심각했죠. 그때도 또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요. 물론 90년대 그의 경제 정책과는 달라요. 2008년도에는 고환율 정책을 펼쳐서 수출을 늘리고 또 수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자 이런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우리 환율이 1,000원대에서 한꺼번에 1,593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50% 이상 환율을 끌어올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돈들이 다. 그럼요. 외채를 들여왔던 국내 은행들, 기업들은 서둘러 외채 갚아야 돼요. 그래야 환차손을 면할 수 있어요. 환차손을 줄여야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국제금융자본들 환차손 피해서 다 외국으로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이 됐어요. 2008년 4분기에 우리나라 분기 성장률이 연율로 마이너스 17%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관변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해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발생한 일은 원인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뒤에 나타난 게 어떻게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9월에 페니맥, 프레디맥이 파산에 직면하고 또 리먼브러스가 파산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환율 상승은 이미 그해 초부터 이루어졌었고 금융위기도 그때부터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라는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결국은 당시에 금융위기를 일으켰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의 고환율 정책은 유지되고 있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완화돼 있고 또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도 2%나 돼서 격차가 크지만 그래도 이게 좀 심각한 경제난을 좀 일으키고 있지만 이게 과도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다만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의 영향으로 우리 국내 저축 국제금융자본이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미국의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에 타격을 입었어요. 근데 그 면에서 좀 달라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여기에다가 우리 부동산 경기가 2018, 2019년, 2020년대에 투기 광풍이 불었잖아요. 이제 꺼지면서 우리 경제난이 좀 심각해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그 복합적인 요인들로 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워요. 그 세계 위기는 서로 비슷한 듯 서로 달라요. 그러네요. 그 정책 처방도 이제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고환율 정책이니까 환율만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현재 경제난은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에 터져서 우리나라 경제를 덮쳐오더라도 이 고환율 정책만 완화시키면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하면 그것도 무난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 훨씬 타격 없이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그때와는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고환율 정책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전염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일 심각한 게 고환율 정책이라니까요. 와,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진짜 환율을 어떻게든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정부가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워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아니, 지금도 경상수지는 흑자잖아요. 우리 기업의 국가 경제, 국제 경쟁력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고환율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한 거예요? 금리를 올려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정부가 역외 시장에서 환율 방어를 자꾸 해요. 그건 금방 보면 알아요. 그 외환 전문가들은 그 그래프 보면 금방 안다고요.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해요. 그것만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내 외환 시장에서 개입하는 것은 그것도 수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역외 시장에서 그리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방어하게 되면 그 소위 말해 헤지 펀드들에게 먹잇감 던져주는 거 똑같아요. 자,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 펼치니까 니들 거기에서 그 이익 좀 챙겨가, 환차익 좀 챙겨가. 그렇게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 특히 수출 기업이 애써서 벌어들인 돈을 그냥 뺏기고 있다니까요, 지금. 국제 금융 자본들한테. 환율 방어 정책이라는 게 필수적이에요. 이렇게 큰 변동은 반드시 막아내야 돼요. 단기적인 변동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그 폭을 축소시켜야 되는데 공격적인 환율 방어를 하는 것은 항상 큰 위험을 초래해요. 생각을 해봐요. 자연의 섭리가 더 뛰어나요? 아니면 정책 당국의 역량이 더 뛰어나요? 자연의 섭리. 그렇죠.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자연의 섭리에 보복을 안 당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거스를수록 그게 더 폭풍이 크더라고요. 그럼요. 사실 우리나라 이 경제 또 금융 이 시장 자체가 아직도 혼란스러운 건 맞잖아요. 저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내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내년에 대한 전망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정책 당국이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들을 제법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재정 지출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또한 통화를 늘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정책 수단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직접 규제할 수도 있고 직접 지원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국가 경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년 전망은 완전히 달라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만약에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내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무한히 밝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내년 경제가 나빠진다, 좋아진다는 말씀을 못 드려요.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덮쳐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겪어야 할 경제난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불안감에 떨면서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사실은 그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데에는 과거 일본이 그 세계 경제를 놀라게 했던 때가 있어요. 1960년대 말부터서 1980년대 말까지 세계가 경악했죠. 일본을 배우자 열풍을 불었었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국제 기업들이 일본식 경영 이거에 빠져들었었고 그렇죠. 그때 당시 그랬죠. 열광했었죠. 일본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고 일본처럼 사는 것을 이제 그 바라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90년대 이후로는 일본이 지금 30여 년 이상의 초장기 정체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어떤 정책을 펼쳤으니까 이렇게 번영을 했고 뒤에는 어떤 정책을 펼쳤으니까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이거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 과거에 일본이 성공했던 때는 일본 정책을 그대로 따라한 게 맞았어요. 근데 1990년대는 일본 정책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도 따라하고 있어요. 일본이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는 과정에서 엔저 정책, 이제 반대로 말하면 고환율 정책을 펼친 게 한 6번 정도 있었어요. 1994년, 그리고 2001년, 2008년, 2014년, 그리고 2020년, 그리고 최근 뭐 이런 정도 있었는데 엔저 정책을 펼칠 때마다 경기가 일시적으로 잠깐 한두 분기 살아난 적이 있어요. 우리 정부는 그것만 봤어요. 그 뒤로는 줄기차게 경기가 하강을 해요. 아베 정권이 2012년도에 다시 재출범하잖아요. 그때 아베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숭배 대상이었어요. 일본 경제를 드디어 살렸다. 근데 당시에 그 연평균 성장률을 한번 봐봐요. 1%가 안 돼요. 그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베 정책을 그대로 따라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경제난이 심화되죠. 다만 일본처럼 너무 과도한 정책을 펼치지 않아서 일본처럼 이제 몰락하지는 않았을 따름이에요. 제발 일본 정책의 패턴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야 돼요. 일본을 이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 경제 정책이 성공한 나라들 많아요. 뭐 아일랜드도 그렇고 이제 몇몇 나라도 있는데 그 성공한 나라들 경제 정책을 좀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 그 또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져 있는 상황 속에 또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우선 소장님께서 보시는 기준에서는 이 고환율 정책을 어떻게 해서는 좀 깰 수 있을 만한 정책을 좀 내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기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왜 어려운지는 누구도 파악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또 중국의 그 뭐 문제점 이런 것들도 지금 경제정책 실패를 다 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실패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서 정치권에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좀 각성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제가 이번 기회에 정치판에 한번 끼어들어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그 세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나라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아르헨티나는 그야말로 극우 인사가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전 정권이 경제 정책이 처참하게 실패했으니까 그 사람을 이제 기대해 보는 거죠. 그만큼 경제 실정은 정치판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실패를 했다고 여겨지는 정권은 반드시 바뀌어요. 근데 그걸 누구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정책이 실패했는지 얘기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약한 힘이나마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지금 어떤 정책이 실패했고 그 정책의 실패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국민을 향해서 호소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경제학자예요. 많이 자중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만큼 참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죠. 아무쪼록 이 힘든 국면을 어떻게 해서든 좀 잘 타게 해보길 바라는 마음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저희가 계속 얘기를 뭐 오늘도 그렇지만 앞전에서도 계속 얘기를 나눴다시피 결국 지금의 이 힘든 국면에 이 본질적인 게 결국 미국의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상 지금 현재 바이든 정권에서부터 좀 본격화됐던 움직임이었고, 근데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혹시 정권이 바뀐다면 그러한 미국의 내 이웃을 죽이는 정책이 좀 바뀌면서 좀 상황이 다시 좀 좋아지는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정말 난처한 그 질문 또 해주셨는데, 정치와 경제를 같이 얘기하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정치학자가 아니고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이 내년 대선 이후에 누가 당선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선된 사람이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지도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 대선 이후에나 그걸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 정상회담 또 관계장관 회담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그동안의 분란이 좀 잠재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또 미중 정상이 만나서 약간 뭐 실질적으로 딱 우리 이렇게 하자는 아니었지만 조금은 서로 간의 관계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분위기는 나와준 것 같았거든요. 결국에는 이 미국의 내 이웃을 죽이는 정책이 또 중국을 향했던 칼이었기도 맞으니까 이런 게 조금 완화된다면 지금까지 이뤄졌던 이런 위험 수준에서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시장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너무 늦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도움은 되죠. 점점 악화돼 봐요. 경제는 더 나빠지지. 미국 경제에도 중국 경제 영향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타격은 중국 경제 훨씬 크게 받겠죠, 물론. 그래서 도움은 되겠지만 그 관계 개선이 좀 늦었다. 특히 중국 경제가 거의 파탄 직면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이제 부동산 경기 몰락, 그리고 또 금융위기 진행 뭐 이런 것 등등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정책적으로 육성해놨던 배터리 산업, 그리고 전기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이거는 정부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 정부까지 온 힘을 기울여서 육성해 왔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의 90% 이상이 지금 좀비 기업화해 가고 있어요. 벌써 한 30-40%는 아무것도 생산을 안 해요. 근데 직원들은 유지하고 있어요. 기업이 존속해 있다고요. 금융기관의 도움, 정부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 망했어야 할 기업들이죠. 앞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냐. 좀비 기업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지금 지방 세수는 극단적으로 수축돼 있잖아요. 지원할 여력이 없어요, 좀비 기업들. 중앙 정부도 지금 세수가 계속 결손나고 있잖아요. 과연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 배터리, 전기자동차 산업을 지금같이 이렇게 대대적인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의문이에요. 실제로도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계속 축소시키고 있잖아요. 보조금이 축소되면 중국의 전기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살아남을 기업이 몇 개나 되겠어요. 기껏해야 두세 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중국의 노동시장 등등에 그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반도체 산업도 물론이고, 반도체 산업은 어쩔 수 없이 키워야 될 거예요, 중국은. 그거 아니면 지금 전 산업이 무너지니까. 반도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심지어는 의류 산업에까지 다 들어가고, 애들 신발에는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기업은 10%가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된다 그래서 그 전비기업 그 문제 그리고 중국 경제의 그 후퇴 이게 차단될 수 있겠냐? 그건 아니겠다. 차라리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중국 경제를 덮쳐서 완벽한 구조조정 우리가 외환위기 때 겪었던 것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탄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저는 하고 있어요. 물론 제 판단은 좀 극단적이긴 해요.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더라도 내년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마냥 긍정적인 전망을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또 실물 경제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상 내년이 또 더 어려운 국면인 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점 살아가기 빡빡하고 참 이제는 하다못해 지쳐서 정말 무엇인가 포기를 하게끔 만들어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일반적인 그냥 개인들, 국민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해야 이런 힘든 국면을 좀 잘 타개해 볼 수 있을지 이게 좀 계속 고민이거든요.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우리 국민은 참 위기 타개에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우리 그 외환위기 때 그랬잖아요. 그 세계적인 경제학자 한 사람은 한국은 외환위기만 20년 안에 벗어나도 다행일 것이다. 그런 악담을 했어요. 국내에서도 그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그런 얘기했어요. 향후 5년 동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역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느 언론은 그 사설로 썼어요. 근데 오늘 불과 1년 만에 그걸 딱 벗어나요. 물론 이 금보기 운동한 게 이제 결정적이었죠. 다른 나라에서 외채 빌려줘도 저 나라는 반드시 갚는다. 저 국민들은 과거에도 그 뭐 국채 상환 운동도 있었다. 그게 세상에 알려지니까 우리나라에 돈을 왕창왕창 빌려주니까 왜 안 보이고 금방 쌓이잖아요. 왜 안 보이고 고관리에서 벗어나잖아요. 이제 물론 그 다음에 정부 정책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외환보유고가 과거 최고 수준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또 성장률도 외환위기 터진 1년 뒤에 무려 11.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등등 그런 뛰어난 업적을 남겼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1956년, 62년, 68년, 71년, 74년, 79년, 82년, 98년 빼고도 7차례나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모든 외환위기를 다 극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우리 기업도 위대하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은 무난히 극복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할 때는 최대한 수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투자 활동 등 경제 활동을 해야지 않는가 그런 그 권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반대로는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위기 상황을 잘 타개만 하면 또 그만큼 큰 기회가 우리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위기이긴 하나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 기회를 좀 잡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럼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또한 어떠한 준비와 또 어디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그 기회를 좀 잘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신다면요.
제 이 광고를 좀 알아야 되겠네요. 제가 최근에 이제 경제병약이라는 책을 탈고를 하고 출판사에 넘겼어요. 이제 그 책에는 금융위가 진행하는 일반 경제 원리도 포함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중요한 그 경제 위기들, 경제 파국을 불러일으켰던 그 경제 위기들은 다 다루고 있어요. 이제 임상 사례로 다루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금 닥치고 있는 이 경제난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책에 나와 있는 경제 원리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해요. 그리고 그 금융위기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요. 투기 광풍이 불었을 때 이 광기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패닉으로 가고 이게 붕괴로 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주기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광기는 3년 정도 지속돼요. 최근에 2018년, 19년, 20년도에 우리는 부동산 광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패닉이 오는데 이게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되고 또 곧바로 붕괴가 오는데 이것도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는 한 5, 6년 정도의 장기 정체기가 와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려면 저축이 그만큼 어느 정도는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한 5, 6년 돼요. 그래서 한 5, 6년 정도의 이제 장기 정체기가 오는데 이제 그 장기 정체기 중에 투자에 적기가 나타나요. 지금부터 한 2, 3년 지나가잖아요. 지금 장기 정책이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얘기 싹 사라질 거예요. 그때가 최적일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뭐 투자 귀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닥에서 사고 천장에서 팔아라. 아마 그때가 바닥일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임을 잘 잡으시면 지금까지 잃었던 모든 손실을 그때 다 복구하고도 다음에 새로운 그 투기 열풍이 불면 더 많은 돈도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타임을 잘 잡아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타이밍이라는 게 누구나 다 투자하기 싫어하고 다 떠나는 타이밍인데 그럴 때 내가 오히려 역으로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큰 용기이자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영어에 그런 소구가 있잖아요. The brave deserves the beauty.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투자에 성공을 해요.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 해요. 크게 실패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추격 매수처럼 위험한 게 없잖아요. 근데 요즘 올해 약간 하반기만 보더라도 약간 실제로 투자자분들의 그런 마음이 많이 떠나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좀 많이 더 떠나가면 그때가 타임. 힘들 때일수록 좀 마음 단단히 붙잡고. 기회가 온다니까요. 네. 우리 경제에서는 사실은 국민소득 6만 달러, 10만 달러를 견뎌낼 기업들이 지금 쑥쑥 잘하고 있어요. 배터리 산업을 비롯한 그 제약산업 포함해서 정밀화학산업 그리고 반도체도 메모리 이 시스템 또 그 후공정 등등 또 장비들 또 검사 장비들 이런 관련 산업들 그리고 수송 기계류를 포함한 일반 기계류들 정밀 기계류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사실 수송 기계류를 포함한 일반 기계류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이에요. 그 사실 누구 알아요? 정밀 기계도 지금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빛을 볼 날이 저는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한다면 그 기업들의 가치는 지금의 수배 내지 수십 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까 제가 국민소득 10만 달러 견뎌낼 수 있다는 산업에서 좋은 기업들 잘 선택해서 투자하시면 그것도 한 2, 3년 후에 투자하시면 지금까지 잃었던 거 모두 다 회복하실 수 있고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정부의 고환율 정책을 빨리 어떻게 해서든 좀 타개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가뜩이나 잘하고 있는 기업들, 가뜩이나 잘하고 있는 국민들이 더 좋은 기회를 좀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려요. 우리 경제 절대 비관적이지 않다. 오히려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항상 드려요. 정부가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만 용납을 해준다면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국민소득 6만 달러를 간다. 그 5년 뒤에는 10만 달러를 간다는 말씀을 과감히 드려요. 그만큼 우리 기업과 국민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탁월해요. 그래서 그 지나치게 비관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자꾸만 드려요. 지금 그 저출산, 고령화 등등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극복 얼마든지 해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저출산 해결한다고 이런저런 정책들을 펼치잖아요. 지금 벌써 수백조 원 돈 낭비했어요. 근데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책상머리에서 머리로만 생각한 정책을 펼쳐서 그래요. 현실에서 출산율이 최저였다가 다시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나라들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를 좀 보시라고요. 프랑스는 한때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어요. 그게 수십 년 지속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최소한 서유럽에서는 출산율이 가장 높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사회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파악해낼 수 있어요. 사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입 달린 전문가들은 모두 다 그 문제에 매달렸어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어요. 근데 자꾸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진부해졌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거기에 외면하기 시작해요. 사회적 관심이 저출산에서 딱 사라진 다음에 출산율은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이건 사회심리학에서 증명해냈어요. 실험으로 증명했어요. 불행한 일일수록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악화된다. 물론 사회심리학에서 실험은 자살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자살처럼 심각한 문제는 관심 가지면 가질수록 더 커져요. 우리 몸의 상처도 그러잖아요. 자꾸 관심을 갖고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커지잖아요. 저출산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전문가들 관심 꺼야 돼요. 그럼 출산율은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사회심리학 전문가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이 자살 명소 있잖아요. 거기에 자살과 관련된 그러니까 생명의 소리 뭐 등등 이런 표지 모두 다 없애봐요. 자살률 뚝 떨어져요. 그건 이미 증명이 돼 있다니까요. 사회심리학에서. 하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생각한 대로 이게 또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한 대로 계속 그 인생이 바뀌니까 그래서 더 좋게 생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관심을 끄면 끌수록 가임 여성들은 더 관심을 끌고 싶어해요. 당연히 출산율은 떨어지죠. 심리학에서 그런 그 얘기들은 뭐 일반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프랑스가 실패했던 소위 말해서 출산 장려 정책들 열심히 펼쳤어요. 안 올라가잖아요. 물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저출산 해결한다고 그 집행했던 정책들이 지금도 유지되고는 있어요. 이제 그게 또 어떤 면에서 바람직하기도 해요. 특히 그 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거는 필수적이라고 봐요. 근데 기타 다른 저출산 해소 정책들 이건 다 폐기해요. 그러면 출산율 다시 높아져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제 인생의 그런 가치관이 특히나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자꾸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힘들다 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자꾸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뭔가 더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더 안 좋아지니까 이게 생각부터라도 뭔가 그 안에서 내가 좀 기회를 잡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자꾸 이런 낙관적인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또 소장님 모시는 거는 소장님도 사실상 비관론자는 아니잖아요. 지나치게 낙관주의자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낙관론자이신데 그래도 뭐 100% 낙관만 할 수는 없으니까 당장 위기를 또 알아야 기회를 또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이런 잠재적인 위기가 있으니 최소한의 피할 건 좀 피하시고 같이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이게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 소장님의 그 본질적인 말씀이신데 이게 또 많은 분들은 그냥 보여지는 이미지로만 생각을 하셔서 소장님 하면 비관론자, 폭락론자. 네. 뭐 당장 막 망할 것 같이 왜 이렇게 계속 염원을 하시냐라는 식으로도 받아들이시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런 걸 보면서 소장님이 그러신 분 아닌데 이게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소장님을 좀 모시고 싶었고 왜냐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계속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을 하셨으면은 이분이 폭락을 막 염원하고 기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그런 피할 수 있는 요인은 좀 생각을 하며 기회를 좀 잡아보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거를 다 아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면서요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 분명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힘든 상황이 왜 힘든지를 좀 이해를 해야 그 힘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또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최소한의 위험은 알자라는 취지였으니까요. 너무 또 이거를 안 좋은 쪽으로만 또 깊게 생각해서 좀 너무 비관에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는 결국 또 투자자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앞으로 계속 앞을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를 응원하며 소장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